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한겨레 뷰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해당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오정희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통일교 2인자입니다. 그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해당 진술에 대해서 내사 사건 번호는 부여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드는 것까지는 했는데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여기서 명백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인적, 물적, 그러니까 인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니까 네. 이제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하고 연결이 되니까 대상이 됐던 거고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예. 시간적이라는 거는 이 김건희 그 국정농단이라든지 이게 시작된 지점이 아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는 건가요? 시간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적 제약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상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사건을 이제 검토를 할 때에는 이제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김건희 씨. 그렇죠. 네, 김건희 씨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이제 그 이외의 수사 은폐와 관련된 직접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관계에 유사한 시간적 범위가 있는데 그거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취지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할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보고 그리고 그 앞뒤에 직접 연관이 있는지를 갖고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 범위는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물적으로도 지금 우리 특검 같은 경우는 이 김건희 특검의 주된 내용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다가 조금 더 연관된다면 그거와 파생되는 직접적인 그 앞뒤의 사건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씨 이쪽과 관련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돈 받은 거 그걸로 수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이 김건희 특검 대상에는 그것도 원래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권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김건희의 지금 이 내란 김건희 사건을 만들기 위한 직접적 연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비호하기 위한 권력의 핵심에 권성동이 있고 그러면 그 권성동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통일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 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 특검이 밝힌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한학자, 그러니까 통일교 총재죠. 한학자 씨 도박 혐의가 불거졌었죠. 그렇죠. 네네네. 라스베가스네요. 네, 그래서 그 이 특검이 이것에 대해서도 물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지 않은 것. 그거는 이것과 어떻게 했나요?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아니면 어디 딴 데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수사 대상은 아니어서 수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별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거나 이 민주당 관련된 수사는 물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학자 씨 도박 혐의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윤영호 본부장이 8월달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 4달 동안 왜 이거를 숨겼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내사잖아요. 내사의 사건 번호가 정해진 것만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 내부의 그 사건 번호 기록을 안 남겨요. 아예 묻으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윤영호 본부장이 바깥에 네, 떠날 수도 말을 있는 했지만, 거고. 네, 그런데 사건 번호가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물적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진술상에 놔둘 수도 있는데 따로 사건을 분리해서 내사 사건 번호를 정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특검이 다른 일반 수사 기관으로 검찰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박 사건도 분명히 내사 번호가 저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이첩을 할 것이다, 이관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파 수사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시간적인 범위는 아까 제가 이 사실관계의 시간적 범위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특검은 우리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도 수사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도 바쁜데.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실상 시간 부족도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간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8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다 이제 12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끝날 때 그때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합쳐서 넘기려고 했다. 네.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사건을 마무리할 땐 다 정리하고 넘길 건 넘길 때 이거는 일종의 별건이죠. 이제 별건 네. 그것도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려고 했다는 게 지금 특검팀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팀의 이야기인데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지금 발표한다는 거죠. 특검팀은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미리 발표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에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게 12월 말까지 특검이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럼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안 할 수 판단의 있죠. 영역이 있습니다. 충분히 안 할 수 있죠. 내사 사건을 이 사건과 관련있지 않은데 말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사라는 건 아직 혐의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 단계이거든요. 그럼 혐의가 입증돼서 인지 수사를 해서 뭐 기소까지 가거나 이랬을 때 공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수사 사건 단계에서 그거를 오히려 말하는 것이 비서실 공표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고 옛날에 뭐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윤석열이 이제 집권에 있을 때에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검 나오고 왜 꼭 특검 꼭 해야 된다. 특검 하니까 갑자기 수사가 막 조금 진행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특검이 봤을 때 수사 미진이 그것 자체가 이제 지적사항 감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어느 정도 기본은 조사를 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특검이 막 나의 지금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지되어야 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도박 사건이라든지 민주당의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뭐 있다라고 보면 사건 번호는 보고 어느 정도 이 관련돼서 나왔던 수사 내용을 보고 남겨놓고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수순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일부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그거잖아요. 특검법에 네,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도 관련된 사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 왜 수사를 안 하고 편파적으로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있는 거죠. 관련된 사건인데 김건희 특검이에요. 음.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인데 그럼 민주당 의원 2명이 김건희를 비호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관련된 사건이라는 판단은 특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네. 판단은 특검이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윤영호 본부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그 사실을 밝혀지게 먼저 된 거죠. 밝혀지게 그거에 된 대한 거죠. 변호를 하게 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사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봐주기였느냐라고 하면 명백히 그런 것은 아니다. 또 특검은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할수 예. 그러니까 있겠네요. 해석의 영역이나 판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할 때 그런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뭐 그렇죠. 야당으로서 예, 예. 뭐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민중기 특검의 전면 재수사 촉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민중기 특검의 직권남용. 예, 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전면 재수사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하고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하지 않으면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지점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또 이해되는 측면은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 의혹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후원금하고 출판 기념회 이런 거를 예. 했다는 건데 이거는 합법적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이제 그 명목으로만 보면 후원금하고 출판 기념회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윤영호 본부장의 그 발언만 있습니다만은 두 명 의원한테 금품을 줬다, 뭐 시계를 줬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꼭 특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바라보자면 보통 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 현금을 줬다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라든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걸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의 인지가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초 2명 돈을 받았다라고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2명은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경배식이라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큰절 3번 한다고 네. 합니다. 뭐 이런 그것도 이제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에 증언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진술에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는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어제 대대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는 뭐 잘못된 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절을 했다 그럼 분명히 CCTV나 주변에 이제 목격자들이 있겠죠. 그거는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돈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종교 단체 또는 법인의 정치 후원이 불법이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 했다면 사실 500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밝혀진다면 불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출판 기념회 이거는 요즘 너무 출판 기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판 선거 직전 되면 많이 네, 하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출판 기념회는 뭐 사실은 현금으로 오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묻히는 거죠. 근데 과연 특정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 3천만 원씩 거기가 이렇게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네. 이제 그냥 뭐 10만 원, 결혼식 5만 원, 같은 막 이런 뭐 네 그런 맞아요. 형태로 그런데 하는 거죠.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이제 추후에 나오는 증거물로 확인이 되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영호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영호 본부장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나 이런 죄도 저질렀으라고 계속해서 자기 죄를 키우는 셈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왜 저는 아까 이러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특검에 대한 물타기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뭔가라도 협상을 하고 싶은 그 욕구의 발현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하면 협상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 노출이 됐어요. 제가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드렸는데 오늘 이제 취재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물타기 보다는 오히려 통일교 내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좀 명확하게 꼬리를 자를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 내용인데 통일교에서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이 의혹들은 윤영호의 개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일교에서는 예. 근데 이제 윤영호 입장에서는 이건 내 개인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건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게 개인 판단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후원했다는 게 개인 판단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그렇죠. 후원 네, 했다는 후원과 거. 관련돼서. 통일교는 우리는 네. 상관없다. 네. 그건 윤영호 본부장이 알아서 네. 한 거다. 예. 그런데 그런데- 꼬리 자르기네요. 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교단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좀 듭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그제 계속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교인들이 윤영호 개인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누가 교인들이. 교인들이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본인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교단에 대한 경고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일 아마 윤영호 본부장 관련 재판이 또 있는데 예, 어제 내일 결심 공판. 내일 결심 공판했는데 윤영호 본부장은 내일 공판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지금 한 상태예요. 네. 예, 5일에 그러니까 지난 5일이죠. 5일 자신 공판에서 민주당 인사들 접촉하겠다고 이미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어쨌거나 통일교 내부 기록에도 수사는 좀 진전이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윤 씨 수첩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진술, 그러니까 윤 씨의 진술에도 일치하는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아니라 이후 수사에서는 뭐 이게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킴 118512님이 불법이 있다면 수사하면 그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뭐 불법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겠죠. 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따른 그 진행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어제 명태균 씨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창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취임 뒤에도 국정을 조언했다. 누구한테 조언했다는 거죠? 어제 창원 지법 형사 4부인데요. 사실은 서울이 아니라 창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어서 이게 20차 공판까지 가고 있는데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요. 재판부가 명 씨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시 후보죠.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도 당선자 시절에 네. 당선자 시절 이후입니다. 그럼 취임 이후에 당선자 시절 포함해서 취임 이후에 국정을 계속 논의한 것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TF팀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수준. 비선 실세. 예, 본인 스스로 비선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김건희 있고요. 씨랑 상의를 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김건희 씨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건희 씨가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24일 정확히 날짜를 특정합니다. 날짜가 특정되는데요. 명 씨한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 위원을 누구로 배치할 것인지 2023년 이야기죠. 2022년 2년 이야기죠. 2년. 예. 그리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어디를 포함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걸 그거를- 물어봅니다. 예. 그거를 왜 김건희 씨가 그걸 논의하네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그것도 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네. 전문가한테 이런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는 보통 그렇게 공식 하죠. 라인을 예, 하는데 대통령실 뭐 통해서요. 또 설령 또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왜 대통령 부인이 22년 11월 텔레그램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명태균이 딱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전투력, 언론 플레이가 되는 의원들, 국정조사 의원으로 포진시켜야 합니다. 이러니까 언론 플레이까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름도 있거든요. 정정식, 배현진, 송원석 등 이런 식으로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김건희뿐만 아니라 사실 윤석열에게도 보냈어요. 그럼 사실상 국정을 김건희가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재난 매뉴얼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재난 매뉴얼 보내면서 이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보내니 네. 이게
국정을 농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을 지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제갈공명처럼 그치, 생각을 론체론이, 하고 예, 예. 모든 걸 나는 그냥 물어보면 답해준다. 누가 물어봐도 상담해준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나한테 물어봤고 국정에 대해서 난 물어보니까 답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창원 상단에 그렇죠, 대해서도 창원상단이요, 예. 네, 실제로 그 계획서를 대통령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음. 그 내용에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실무자들을 직접 미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명태균 씨 직접 이제 면담도 해보셨잖아요. 네. 혹시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자기 뭐 이렇게 부풀리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나요? 그걸 되게 자부심과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국정에 개입하고 네, 개입하고 늘 얘기를 해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말씀드렸던 아까 창원 상단 이야기도 그때 저 내려왔을 때 창원에 있었으니까 창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이냐. 여기에 산단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막힌 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일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국정을 머릿속에 펼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조언을 했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잘 진행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때 본인이 국정을 기획하고 있었죠. 기획하고 그렇죠.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때 뭐 전화도 왔었어요. 그 당시가 아직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건이 터져서 네, 사건이 터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났을 때 잠깐 이제 처음 구속되고 풀려나자마자 한 번 더 제가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때 대선이 있기 전이 대선 막 캠프가 막 꾸려지고 있을 때 선수 교체를 저기 국힘에서 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홍준표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홍준표 쪽에서도 오고 그 김문수 쪽에서도 전화가 오고 뭐 그런 걸 제가 직접 그러니까 봤어요. 지난 5월 뭐 이때쯤이네요. 5월 5월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4월. 그 정도? 4월, 3월 이 정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 네. 전화 온 거를 직접 옆에서 보셨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부풀리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국정과 생각이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 국민의힘 네. 이런저런 관계자들하고 네, 그리고 네. 관계자들이 직접 문의도 하고 네. 또 그게 아마 대부분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김건희 라인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으로 또 손을 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 대선 그 윤석열 대선 전과 후에 더 많은 접촉이 있었겠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네. 네, 근데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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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김영선이나 이런 이후에도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이게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도 했죠. 뭐 부정선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주제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명 씨가 이런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윤석열 씨에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선관위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언론 보도 사진을 함께 꼭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선거 부정 꼭 뿌리 뽑아야 합니다. 0.73% 결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게 그때 아마 네. 선거 관리 부정이라기보다는 부실 뭐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명태균 씨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이 사람은 거기에 딱 꽂혀 있었다.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제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부정선거에 부정선거론자에 꽂혀 있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이준석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입당 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모든 기획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날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입당 전. 네, 입당 전. 그건 한참 전인데. 한참 진짜. 전입니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무슨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2021년 6월 18일 날 함성동 경기대 교수 소개로 김건희 씨 만나면서
이건 뭐 알려진 얘기입니다. 입당 직전이네요. 2022년 예, 6월이면. 이건 알려진 얘기이긴 합니다만 대선을 여우주연상 수상에 빗댑니다. 근데 혼동하지 말아셔야 할 게 여우주연상의 여우주연상이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때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감독 김종인, 연출 이준석, 시나리오는 본인이 쓰고 투자배급사는 국민의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 다음 달인 3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무주연상이고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입니다. 여우주연상.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 알려진 거는 왜 윤석열인데 여우주연상이 빗댔지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가 그렇죠. V 저대로였던 거죠. 그렇죠. 김건희는 여우주연상, 윤석열은 조연상.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주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이때 여우주연상이 왜 윤석열인데 왜 여우주연상일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나 보니까 이렇게 네. 이게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럼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농단인데 네. 이게 언제까지 물론 김건희 씨는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국정농단이 이어졌던 거고 예. 명태균 씨는 언제까지 국정농단에 개입이 됐던 겁니까? 명확하게 언제까지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근까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거울아 이걸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거울이다. AI인가요? 예, 매일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인데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기를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명태균 얘기를 잘 들어봐야 하는 게 거울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명태균이 말하는 거울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거울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설공주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제일 예쁘지 않니 이러니까 백설공주 이래서 그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를 끝까지 뭔가 책사, 네. 대단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김건희는 백설공주가 아니라 여왕이었겠네요.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셈이죠. 네, 거기에 계속 집착해서 이게 파국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동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날 재판은 무슨 대서사실을 본인 네, 스스로 쓴 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엔 그 어제 떠들썩했던 소식 하나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직접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어서 예. 많이 술렁거렸죠. 사실 어제 우리 브리핑 시간에 그 소식이 떠가지고 저 앞에 우리 방송 앞에 좀 스크립터가 있거든요. 뭐 거기도 뜨고 제 그 지금 들여다보는 노트북에도 뜨고 이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지 싶다가도 지금 그냥 지나가졌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성동구가 구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구정 만족도가 92.9%가 나타났다. 뭐 이런 매체 기사 공유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정구청장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듯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어제는 뭐 왜 올렸느냐, 뭐 그러면은 편드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올린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명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예. 뭐그 명심이 드러난 건 예전에 전당대회 때 김민석 네. 후보 향해서 이제 왜 안 뜨지라고 한 다음부터 이제 1위로 쫙 올라왔던 적이 한. 근데 있었죠.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이것만으로 명심을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전에 당대표 시절에도 모두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잘해봐. 그리고 성과를 내봐.
그러면은 경쟁을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은 옛날에는 기회가 없었던 좀 뒤에 있는 소수자들도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뛰어서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어차피 이 좋은 결과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여론 형성에서 픽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픽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김민석 그때 당시 최고위원 후보, 예. 최고위원 후보를 띄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해석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어쨌건 큰 흐름으로 하나 존재하고요. 좀 더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 흔들기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우위 구도가 지금 좀처럼 안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흔들어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던져 놓으면 여권이든 야권이 들썩들썩 할 거고 페이스메이커로 자극이 되든 아니면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인지도가 약점이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주변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인지도를 뭐 올리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보자라는 의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은호 구청장이 아마 성동구청장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방 정치라고 하네요. 이제 중앙 무대에 서진 않았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런 해석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죠. 예를 들면 정은호 구청장이 아마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임종석 예. 의원 보좌관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예. 범친문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을 친문으로 분류하는 건 조금 과하죠. 그렇게까지 아주 오래전 그건데 친문 인사로 분류는 잘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여의도의 시각이긴 하고요. 실제로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친연성으로만 보자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호평한 건 좀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을 딱 찍어서 칭찬을 한 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유튜브 방송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기억이 나네요. 당대표 시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인데 정원호 구청장을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한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만 한 게 아니라 네, 그 그럼요. 이전에도 했었다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22년에도 그때 이태원 참사 한 달 뒤입니다. 그때 당대표 시절. 네,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때 현장 최고위원회를 성동구에서 했는데 재난안전 시스템을 시연을 했어요. 정구청장이 직접 정원호 구청장이 경찰서, 소방서, 지역부대장은 이제 지역에 있는 군부대죠. 이 현장 연결하면서 재난안전 시스템 시연을 하니까 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구청장 옆에 앉아 있다가 대한민국 자치행정 모범이다 막 이렇게 초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기도 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제 한 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이전부터 쭉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런 칭찬은 물론 공교롭긴 했습니다. 공교롭긴 합니다만 그러지 않았나라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많잖아요. 좀 떨떠름했겠어요. 어제 전화 열심히 돌렸죠. 네, 전화 열심히 돌렸는데 물론 이제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정원호 구청장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유력한 후보로 올라섰어야 하는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제 초재선이 아니고 3선 4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의원들 보좌진들 같은 우리 경우에는 오늘 너무 정원호 구청장님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름도 한번 불러드려야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박주민, 네. 전현희,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그, 서영교, 그렇죠. 그다음에 홍익표, 그다음에 김영배, 박용진 등이 다 있습니다. 나왔나요? 네. 아, 네네. 한 분 빠지시면 서운해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안 뜨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 민주당 후보로 이제 조금 더 추려지거나 하면 아마 뜨지 그쵸,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가 거의 지금 노출된 후보가 한 명밖에 없고 네. 여기는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네,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올해 말 넘어가서 이제 내년 되면 시작되면서 아마 인지도도 그렇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미있는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원호 구청장 칭찬하기 하루 전에 정원호 구청장을 콕 집어서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견을 갖춘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레이시아에 가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 네. 시장이요. 쿠알라룸푸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였는데요. 일찌감치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이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자들하고는 차별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뭐죠? 한강 수상버스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만 보류 입장입니다. 모든 후보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조금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정원호 구청장 그 성동구가 한강버스 그 맞습니다. 정류장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마침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이제 공교롭지만 이 대통령까지 칭찬이 얹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일 정원호 구청장이 뜨게 되면 네. 이제 정책 얘기를 하게 될 네.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정치 뭐 명태균 막 이런 쪽으로 휩쓸리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한강버스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요?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좀 더 부각시키고 우월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그렇게 이런 하고 거 싶다. 서울시장 하면서 네.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네. 했고 앞으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가장 거다.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광역자치단체장은 권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지사로 불리는 분들은 그런데 서울시는 조금 다르다고 그렇죠. 합니다. 서울시는 구청보다 오히려 권한이 굉장히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하고 본인이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지금 구청장도 아니고 이제 그 단체장이 한마디 하는 게 다 정치적인 게 다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하는 듯한 피고인, 변호인 등의 태도가 수차례 지적됐는데 어저께는 내란 핵심 인물이었던 노상원 씨가 법정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처음 대면했습니다. 근데 노상원 씨가 이게 법정의 태도가 아주 불량했던 것 같아요. 다들 기자들도 궁금해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노상원 씨가 만났을 때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였거든요. 내란 재판에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법정에 출석한 노 씨한테 본인의 집에서 압수된 메모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본 이걸 중심으로 계속 물어봤는데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군요. 예, 그게 이제 영상으로도 남았으니까 네. 아마 찾아보시면 지금 다 보실 수 있을 네. 텐데요. 귀찮으니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피고인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법원을 향해서 모욕적인 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기 무죄나 아니면은 이게 공소 사실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를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귀찮으니까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 큰 영향을 끼치죠. 지금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예. 아닙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형량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지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5년 이상 네, 으로 그리고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노상원 씨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지금 핵심이죠, 핵심. 핵심이고 그 내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의 헤드쿼터인 셈이잖아요. 인셈이고요. 실제로 뭐 언론뿐만 아니라 뭐 사회 들썩들썩하게 했던 명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어서 구체적인 이름들이요. 명단뿐만 아니라 무슨 예. 저기 백령도 어쩌고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했던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어제 CCTV 영상 하나가 또 공개됐는데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노상원이 머리에 이렇게 뭔가 덮어씌우는 동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맞은편에 있는 군인한테 네.
어떤 체포 관련 행동 지침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맞은편 군인한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맞은편 군인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 흡사 이제 이거를 특검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비상계엄 선포 전 체포 작전 관련된 행동 지침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주요 인사들을 잡으면 이런 방식으로 뭐 머리에 무엇을 씌우는 거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체포를 하는 것 아니냐. 특검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런 행동 지침을 알려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물어본 그걸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롯데리아에서요. 이게 코미디인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예. 근데 그 명단을 보면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약간 그 샤먼도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 신념인 기단하시. 거죠. 네, 믿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정보기관들이나 군 수사기관 아니면 관련된 뭐 흔히 말하는 사정기관 사람들 취재원들 만나면 어디 조용한 데서 만나지 않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떠들썩한 데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두 저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왜 그런가? 이게 현실인가? 왜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오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저는 이 대목은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 롯데리아에서였고요. 저는 사실 어제 CCTV 장면 보고는 너무 섬뜩한 게 이런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는 게 굳이 말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도 전직 장군과 현직 대령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그러니까 이 계엄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이 굳이 필요했을까 싶. 제가 굳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는데 이런 게 필요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 뉴스들 살펴봤고요.